보물을 찾기 위해 달려온 곳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와, 둘러보는 곳마다 절로 감탄이 나오는 이곳. 제일 먼저요, 여러분들께 이 맑은 공기를 선물해드리고 싶은데요. 저 김보라 멀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경상북도 안동, 이곳에서는 아주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세계는 넓고 박물관은 많다. 하지만 이렇게 특별하고 고결한 박물관은 흔치 않다. 자, 여러분, 오늘의 힌트는 여기까지. 일단 첫걸음 떼볼게요. 저와 함께 오고 계신 거죠? 네, 여기는 우리나라 유교문화유산의 보고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입니다. 한눈에 봐도 그 규모가 상당한데요. 다리품을 파는 만큼 귀한 보물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거겠죠? 이곳 유교문화박물관을 소개해 주실 분.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김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이곳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유교문화박물관은 저희 그 유교문화권이라고 하는 경북 북부 지역에서 한 천여 년 동안에 전성되어 왔던 전통 기록 유산들, 즉 우리 선조들의 유교 문화에 기초했던 생활상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대학의 그런 구절들을 주 스토리 라인으로 해서 유교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설립되어 있고 또 운영되고 있는 그런 박물관입니다. 이제 보물들을 만나러 갑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장 먼저 반기는 이 그림이 왜 유교유물일까요? 이 그림은 현재 여기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도산 서원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주인공은 조선시대 때 한성 판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을 지냈던 효암 강세황 선생이 그린 그림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저 글씨는 태계 선생도 나를 못 봤고 나도 태계 선생을 뵙지 못했지만 태계 선생을 비롯한 옛 성현들이 가던 길이라는 것은 자신을 수양하고 학문을 하고 공부하던 그 길이 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전적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으니 어찌해서 내가 그 성인이 공부했던 그 길을 성인의 그 학문을 가르침을 배우지 아니하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자, 이번엔 어떤 보물을 만날까요? 선생님, 여기 유교와의 만남실은 어떤 공간인가요? 이 유교와의 만남 코너는 동아시아 유교의 가운데서 우리 한국의 유교가 어떻게 도입되어서 성장 발전해 왔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공자님의 일생도 만날 수 있고요. 바로 그 공자님의 영향력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동아시아 유교부터 우리 유학의 흐름까지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유교와의 만남이 첨단화돼서 전자영상으로 유학자의 초상도 만날 수 있어요. 이 공간의 이름은 유교와 수양인데요. 여기 이 모형도 가르침에 의미가 있겠죠? 선생님, 이쪽에 모형이 있네요. 네, 이걸 한자로 바꾸게 되면 태소응대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기 전에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덕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 뿌려서 마당을 쓰고 부모님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의 인사를 여쭙고 또 바깥에 손님이 오시면 큰 소리로 가서 맞이하고 문을 열어 들어가서 반갑게 맞이하고 동솔하게 인사하는 그러한 그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덕성을 갖추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해야 그 공부가 비로소 이 사회와 국가에 유용한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컨셉입니다. 코너입니다. 이곳이 바로 오륜마을인데요. 어쩐지 특별한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와, 선생님, 이곳에는 마을을 모형으로 이렇게 꾸며놨네요. 예, 이 코너는 오륜마을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오륜이라는 것은 유교는 기본적으로 관계 그 학문입니다. 5가지 인간관계의 실천 덕목을 담고 있는 오륜의 내용을 쉽게 보여주는 모형마을인데요.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선생님, 이건 뭔가요? 예, 이거는 활인신방이라고 해서 퇴계 선생께서 자기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를 활인신방은 퇴계 이황의 저서에 담긴 일종의 체조인데요.
마음 다스리기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서 저도 직접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긴 여행으로 쌓인 피로가 슬슬 빠져나갑니다. 한결 가뿐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가볼까요? 이번엔 유교와 가족 전시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게 되면 이제 성년이 되게 되는데 이 공간에서는 이제 관례, 계례, 남자, 여자가 성인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관례, 계례를 치르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들게 시집장가를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집장가를 가게 되는 그런 코너. 또 저쪽에는 벼슬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과거 시험을 보고 벼슬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녹봉을 받았고 또 과거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누구를 찾아가서 어떻게 인사하고 어떻게 지냈는가. 거기 조금 더 가게 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가를 이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조선시대 전통 가족 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직접 만날 수 있는데요. 내당이라고 불렸던 안방과 선비 문화의 산실이었던 사랑방 문화를 통해서 가족의 생활상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경주 양동마을 사대부 집안의 축소 모형. 작지만 전체 규모는 대단합니다. 선생님, 전통 가족 문화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예. 조선시대 때는 그 남성의 공간과 여성의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하면 저기 보이는 사당에 돌아가신 조상들을 모신 공간이 한 집안 속에 같이 공존했다는 겁니다. 집안에 큰일 있으면 그 늘 사당에 가서 그걸 구하게 됩니다. 만약에 집안에 아들, 딸이 시집장가를 가게 되면 저 사당에 가서 몇 월 며칠 날 누가 어느 집안에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내 딸이 어느 집안을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사당에 알리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면 저 앞에 보이는 행랑채라고 해서 머슴들, 집안에서 일을 하는 분들, 사람들의 공간과 그런 것들 한 공간 속에 어우러져 있었던 공간이죠. 유교 공동체의 토대는 역시 우리의 가족 문화였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 가족 전시실에서 대표유물 한 가지만 꼽으신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여기 있는 요 평생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평생도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들이죠. 이번엔 유교와 사회입니다. 유교와 사회에는 그 중요한 것이 어떻게 조선시대 때 유교가 지향하는 교육적인 이념을 어떻게 보여내는가, 서당에서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서원에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또 과거 시험은 어떻게 치루어졌고 합격자를 고르는 답안지 채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 그리고 조선시대 때 그 사림들이 살았던 그 제지 사림의 공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곳. 이곳은 서당인데요, 그렇죠, 선생님? 지금 서당은 오늘날 초등학교와 같은 개념입니다. 중고등학교는 향교라고 하고요. 대학은 서원이라고, 그리고 국립대학은 성균관이 있죠. 지금 이 서당의 풍경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앞에 훈장 선생님 계시고 앞에 평민들에서부터 양반가의 자제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맨 앞에 보이는 저 모래판을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저 어린아이가 보이죠? 저거는 사판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때 종이가 굉장히 귀했어요. 값도 비쌌고. 그래서 바로 이제 글씨를 너무 서툴게 쓰는 글씨가 읽지 않은 어린아이에게는 사판에, 모래판에 글씨를 써서 지우고 또 써서 지우고 해서 글씨가 어느 정도 이제 그 틀이 잡힐 때까지는 저런 그 연습을 했었고요. 앞에 보이는 요 까만 거 보이시죠? 여기는 서산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때 그 공부는 전부 이렇게 사서삼경을 다 암송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큰 거를 한 번 읽으면 한 번 적히고 또 한 번 읽으면 또 한 번 적히고 10번 읽게 되면 또 작은 걸 또 한 번 적히게 됩니다. 그래서 100번을 읽는 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 100편 의자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곳에서는 조선시대 교육제도의 근간을 이루던 서원의 모습과 유물도 살펴볼 수 있었고요.
제지사림의 생활공간 모형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유교 문화를 통해 유교와 한결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유교가 지향하는 그런 삶이란 것이 어렵고 딱딱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 속에 녹아있는 것이며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생활 습관 속에 우리가 친숙하게 지내왔던 그런 그 가치관이라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아직 저희가 볼 보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다음 주에도 제 곁을 지켜주실 거죠? 예,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자리한 유교박물관에서 함께한 보라의 보물찾기. 다음 주에도 이곳에서 특별한 체험을 이어갑니다. 강원도 문화의 중심지 강릉에 자리한 강릉향교. 우리나라 향교 중에서 단연 긴 역사를 자랑하고요. 그만큼 많은 선비들을 배출한 곳인데요. 오늘은 700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강릉향교를 찾았습니다. 전교님을 뵙기 위해 우리 강 PD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예, 오늘 강릉향교를 찾아온 강 PD입니다. 저는 강릉향교 정교 권오윤입니다. 강릉향교 초입에 들어서니까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바위가 딱 지금 눈에 띄는데 이 바위는 어떤 바위인가요? 이 바위는 강릉향교의 상징을 하는 큰 바위인데 이 바위의 모양이 선비들이 먹을 갈아 쓰는 먹물바울과 비슷해서 연장하며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이 바위의 그 역사는 이 향교 역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릉향교의 특징은 향교 안에 학교가 있다는 건데요. 유교의 인성교육이 기본이라는 이 학교는 어떻게 이곳에 세워졌을까요? 이 고등학교는 강릉 명륜고등학교입니다. 인문고등학교인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강릉향교가 설립한 향교라고 봅니다. 이 부지라든가 이 앞서서 명륜중학교가 있었어요. 명륜중학교가 국가시책에서 공립으로 전환되고 다시 여기에는 명륜고등학교를 세워서 이 명륜고등학교는 지금 한국의 명문고등학교가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이거 참 입구에서 떡하니 고등학교를 보고 나니 여기가 진짜 향교인가 싶은데요. 네, 종교님, 그냥 커다란 문만 있고 다른 향교처럼 외산문이 있지가 않은데 외산문은 어디 있나요? 바로 이것이 우리 예산문의 중심에 서 있는 신도문이고요. 이게 저쪽에 외산문이다. 예산문, 또 동쪽에 문이 하나 있잖아요. 또 서쪽에 문이 있습니다. 그 바깥에도 문이 3개에서 예산문이 되는 거지요. 강릉향교는 2개의 단을 조성해서 제향공간과 강학공간을 두었는데요. 명륜당의 구조 아주 독특합니다. 보통 명륜당은 한 텐마루가 있고 1층으로 돼 있는데 여긴 지금 2층의 구조고 정면에 문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 향교의 명륜당의 건축이 특징입니다. 밑에는 2층식으로 이렇게 공간이 되어 있어가지고 위에 그 명륜당의 마루를 건조하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된 설계를 됐어요. 이런 약 2m 가까이 위에 마루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들어가는 문은 어디 있나요? 2층으로 돼 있으면 정면에서 들어갈 수 없어요. 보통 정 앞에 들어가는데 우리 향교 명륜당은 이쪽 가시죠. 강릉향교 명륜당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데요. 뒷뜰로 나서자마자 잘 가꿔진 정원이 먼저 반깁니다. 공부하다 머리 식히기 딱 좋겠는데요. 명륜당 뒤쪽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었군요. 이 명륜당 뜰의 이 잔디는 이 옛날에 선비들이 글공부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는 이 공간입니다. 긴 누각 형식으로 지어진 명륜당. 좌우 길이만 봐도 크기가 짐작이 되시죠? 명륜당은 정말로 한국에서 제일 큰 명륜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강릉향교의 명륜당. 과연 그 내부는 어떨까요? 우와, 정말 상당히 넓군요. 이 명륜당은
60평, 건평 60평이 참 큰 명민단입니다. 처음에는 학동들이 다시 말해 유생들이 많지 않았지만 점점 공부에 열이 붙고 또 선비 자녀든 일반 서민 자녀들이 모두 공부하기를 원하는 바람에 이 명단이 점점 넓어져 60평이 됐습니다. 여기에 글 읽는 소리가 여기서만 끝이지 않고 모든 가정에서 전부가 글을 읽기 때문에 강릉은 정말로 문향이다 했다고 합니다. 현재 강릉양교에서는 그럼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유지해서 하고 있나요? 네, 이 명륜단에서는 인성교육을 위해서 하계절 인성교육 교실을 운영합니다만은 그의 그 유학문을 중심으로 한 서민들의 평생 교육을 위해서는 충효교육원을 개설했어요. 충효교육원을 개설해서 그건 사서, 오경, 그다음에 전통, 예절, 대학, 소학, 중용 모든 과정을 거기에서 5년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아까 앞에서 외산문을 봤을 때도 굉장히 규모도 크고 특이한 형식이었는데 여기 내산문도 다른 양교의 내산문과는 약간 그 규모나 양식 같은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향교의 이 전랑 또는 요 내산문이 3개 있는데 대개적으로 다른 향교는 내산문이 다 붙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데 이 전랑이라 하고 하는 이 내산문에 있는 이 건물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또 이 건물이 저 대성전을 아주 이렇게 감싸고 안득하게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전랑이 감싸고 있는 대성전은 어떤 모습일까요? 강릉향교 대성전은 보물 214호로 지정될 만큼 건축물 자체의 가치도 높은데요. 강릉양교 대성전과 역시 옆에 동무소무가 있는데 이곳 강릉양교에는 몇 분 정도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건가요? 네, 우리 강릉한교는 이 대성전에 21분, 공자님을 비롯해서 안자, 증자, 자사, 맹자, 오성분가, 그 다음에 공자님의 제자 공문 10철, 그 다음에 송나라 현인 6분에서 21분이 대성전에 봉안되어 있고요. 동부에는 신라시대 설총 선생을 비롯한 우리나라 현인 9분과 그의 중국 현인들 해서 58분이 봉안되어 있고 서부에는 최치원 선생을 비롯해서 57분. 그래서 이것이 동서부에 115분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로 이루어진 대성전은 단아하면서도 절제된 향교 건축의 전형을 보여주는데요. 대성전은 1313년에 지어졌다가 약 100년 후에 화재로 소실되고 그 후에 2년 후에 1413년에 새로 중건된 겁니다. 역사성으로 볼 때는 조선 초기에 지어졌지만 이 건물 양식은 이 기둥은 배흘림이고 요 안에는 주심포 양식으로 지어서 이것이 우리 나라에서 지은 보물 214호입니다. 이 건물은 조선 초기에 지었지만 고려시대 양식을 띄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건축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물론 건축물의 가치보다 귀한 것은 당연히 공자님입니다. 왼손을 위에 놓고 땅을 잘 짚으세요. 향을 3번 약간 높여요. 또 한 번 눈높이로 살짝 올렸다가 가볍게 다시 한 번 더 양손을 딛고 허리를 굽히고 다시 일어나세요. 평신하면 일어나세요. 이제 행을 다른 것은 하나 강신의 행인데 강신이라는 것은 내린다. 신을 받아 내려서 모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3번 향을 다루는데 향을 눈높이로 한다는 것은 겸손한 자세로 향을 다룬다는 의식이 되겠어요. 흐르는 물에 담긴 맑은 정신이 강릉 향교를 지키고 있습니다. 정교님 오늘 강릉향교를 너무 잘 알려주시고 너무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강릉 향교가 우리 유림 발전과 향교 발전에 토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강릉 향교의 700년 역사가 내일로 향합니다.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위치한 성균관. 지난 9월 28일 아침부터 손님 맞으러 바쁩니다. 바로 추기 석전대제 때문인데요. 전국의 유림들과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석전대제. 성균관의 대성전에서 공자를 비롯한 선성과 선현들에게 제사 지내는 의식이죠. 유교 제사 의식의 전범이기도 한데요. 저는 무용학과 학생인데 1년에 2번 하는 석전대제에 일무라는 것이 있어서 무용학과의 학생 일원으로서 일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리학이 정착된 조선조에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오례 중 길례에 속하는 국가적 대사로 봉행되어 왔는데요. 이런 진짜 의미 있는 공연, 우리 공자님을 이렇게 모시는 이런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을 이렇게 연주하게 되면서 그런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석전대제 봉행은 5명의 헌관과 집례, 대축을 포함한 27의 집사가 참여하는데요. 먼저 관세 위에서 손을 씻는 의식을 거행하고요. 이때 39분의 신주가 모셔져 있는 대성전에서 의식 봉행 준비가 시작됩니다. 오작 오해 전패례는 초헌관이 공자, 안자, 증자, 자사자, 맹자 쉬니 전에 차례로 패백을 올리는 의식인데요. 이때 선물로는 흰모시를 사용합니다. 초헌례는 공자와 사성인 쉬니 전에 처음 뜬 술을 올리는 의식인데요. 이때 대축일에 석전을 봉행함을 알리는 축문을 읽습니다. 해사 9월 28일 행아헌예. 아헌관이 2번째 잔을 올리는 의식이 아헌례인데요. 이때는 중간 정도 익은 술을 올립니다. 아헌은 아헌관이 예를 올릴 때 부르는 악장을 의미합니다. 행정헌예 겸 분현예. 종헌관이 3번째 잔을 올리는 의식이 종헌례입니다. 이때 올리는 술은 숙성한 맑은 청주인데요. 이와 동시에 행해지는 분헌례는요. 공자의 제자 십철과 송나라의 육현 그리고 우리나라의 18연에게 분향을 하고 청주를 올리는 의식입니다. 음복례는 초헌관이 대축을 대동하여 복주를 마시고 조육을 맛보는 절차고요. 그 다음은 대축이 재물을 거두어 드리는 의식인 철변두가 행해집니다. 헌관이야 제위자대 사배. 그리고 헌관 이와 집례자 전원이 4번 절을 올리는데요. 초헌관이 패백과 축문을 태우고 땅에 묻는 망료례를 마지막으로
석전대제 봉행 순서는 모두 끝이 납니다. 이날 봉행된 축이 석전대제에는 무용과 학생들과 전통음악과 학생들이 8일 모아 문묘 제례악 연주로 참여했는데요. 유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 석전대제 봉행에 참여했고요. 의식이 모두 끝난 후 경건한 마음으로 예를 갖춰 분향에도 참가했습니다. 성균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1년에 2번 있는 큰 국가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눈으로 직접 와서 확인해 보려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교에서 지낸 것보다 다른 것이 많습니다. 많이 배워갑니다.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쭉 해와서 좀 한국 문화에 대해 좀 모르는 게 많은데 오늘 행사를 통해서 유교에 대한 문화 같은 것도 많이 배우고 생소하지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었어요. There's also like a similar ceremony in Taiwan, so that I want to see that how a Korean perform this ceremony, so I came with my friends. 공자와 유교를 계승한 여러 선현들의 학덕을 예로서 받드는 석전대제. 문묘의례 정수를 만나는 축의 석전대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성균관에서 봉행됐는데요. 선현의 소중한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